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내일 수업에서는 아마 실러버스를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실러버스가 별로 필요 없고요. 잘 보시면 영어 교육학은 이렇게 그 주제별로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는 좀 세부 챕터가 있는데 19쪽, 그냥 9쪽에 보면 영어 교육학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챕터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1, 2장은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과 Model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보통 여기에 Language Acquisition 하면 First and Second Language 다 합해서 일반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영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이론인 것이고, 두 번째 장은 특히 제2 언어 교육, 일반적인 언어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언어 교육의 이론적인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1주차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혹시 저한테 이해가 잘 간다는 그런 표정을 줘주시면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지 제가 진도를 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1주차 이거를 다 하고 싶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더 잘한다면 3장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1월에는 제가 조금 바쁩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자들이 이제 와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전혀 소홀한 건 없고요. 근데 2월에는 좀 한가하죠. 1차 이제 시험이 다 끝나니까 1월 22일, 23일에. 그래서 뭐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2월에 이제 보강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장 랭귀지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에러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또는 피드백을 어떻게 준다고 한다든지 그런 언어 자료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얘를 2주차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에 learner variable, 전에 시험에 안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몇 달 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3문제 정도 나왔는데, learner variable이라고 하면 학습자 변인이라고 해서 학습자의 인지적이고 정의적이고 또는 심동적인 영역에 또는 소셜한, 컬처럴한 변인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이 영어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얘를 3주차에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glish Teaching Methodology, 교수법에 대한 거죠. 이제 이거를 공부하려고 얘네들을 이제 전초전으로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영어 교수법과 다음에 Syllabus Design and Method Development, 교재 연구하고 다음에 그 교육과정 또는 교수 요목을 디자인하는 것, 요거를 이제 4주차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Teaching Methodology에서, 즉 교수법에서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런 4 skills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5주차 때, 얘네 둘을 6주차 때, 그다음에 그라마 보캐블러리부터 프로넌시에이션은 내용 3 compon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7주차 때.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그 Technology in English Education과 Language Assessment를 8주차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얘는 1, 2월에도 이렇게 공부하지만 3, 4월에도 공부하고 5, 6월에도 공부하고 7, 8월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주차에는 책의 제목이 컨셉추얼입니다. 우리 책의 제목이 컨셉추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 개념 위주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개념은 뭐로 이루어졌다고 브루너가 말했는지 아세요? 개념은 term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에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알려면 그 term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term을 알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지? 정의항. 정의항은 뭐로 이루어졌다? 보통 속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사실과는 달리 뭐예요? 여러 사실들에서
공통적으로 뽑은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속성을 정의항에 얘기해 줍니다. 정의항은 컨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 fossilization이라는 어떤 컨셉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fossilization. 그럼 일단 fossilization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지. 이걸 term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term에 대한 정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항을 이제 공부하죠. concise한 컨셉. 그다음에 그 안에 속성이 무엇인지. 근데 fossilizaation 딱 이것만 하고 fossilization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permanent deviation from the adult language learner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뭘 줘요? 예시를 주죠. fossilization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언어 상황에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가치까지. 근데 얘가 어떤 데서 쓰이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그 키 컨셉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브루너의 발견학습, 개념학습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피정의항의 term, 그다음에 정의항에 있는 거 속성, 다음에 예시, 가치를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컨셉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교재에서는 그 컨셉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키 컨셉들을 모아놔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각 챕터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맵을 처음에는 다 그릴 수 없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 큰 가지만 그리다가 한 3, 4월 되면 이 작은 가지 그리다가 다음에 5, 6월 되면 이 잔가지까지 다, 이파리까지 다 그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판을 쌓는 것이 바로 지금의 컨셉추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추얼의 책은 가장 간단한 키텀과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선행 조직자로 도식화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큰 선행 조직자 말고 각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박스 처리해서 이것들은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쭉쭉쭉 넘기면 이런 도식이랄지 또는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시어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데클러러티브 날리지와 프로시저럴 날리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선행 조직자로 세워줌으로써 선생님들이 키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주차에는 1, 2월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3, 4월에는 책 이름이 프랙티컬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기입형 문제는 이제 6문제가 나오게 되죠. 기입형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1, 2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전에는 논술 문제 요소였지만 이제 논술 문제가 없어졌고 서술형 문제, 즉 서술형 문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A의 이론적인 부분과 B의 수업 상황을 제시해 가지고 A의 이론적인 그런 키워드를 B에 있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A와 B. 따라서 A만 알아가지고는 B의 실질적인 수업 상황에서 이러한 키 컨셉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특히 B, 수업 상황에서 키 컨셉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represent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더 모을 예시, 더 많은 수업 상황 또는 같은 개념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그런 것들을 3, 4월에 많은 예시와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시를 볼 만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키 컨셉만 다뤄도 되는 것들은 과감히 이제 축소해서 양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 위주의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은 리스닝 해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는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 그다음에 5, 6월. 5, 6월에는 책 이름이 아날리티컬입니다.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기출 문제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역대 기출 문제 중에서 이 1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아서 그 문제에서 어떤 요소가 문제화됐으며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모범 답안은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똑같이 요렇게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다 똑같은 챕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제 인테이크가 되는 거죠. 인테이크라고 하면 롱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겁니다. 좀 있다가 쓰기 바로 전까지 머릿속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좋은 점이 뭐냐면 역대 기출문제 약 15년, 20년 이 정도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역대 기출문제를 다 다루면서 역대 기출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여러 어구들 있지 않습니까? 단어만 안다고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시험이라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뭔가를 그 자리에서 막 현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따라서 거의 이제 자동화된 상태로 암기가 돼가지고 탁탁탁탁 연결해서 이제 적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소재가 무엇이냐? 역대 기출문제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 개념은 어떤 동사가 쓰이고 이 개념은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냥 모범답안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키워드, 이 주제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전체를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청크들을 모아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만 공부하다가 이제는 좀 더 긴 것이 되고 7, 8월부터는 똑같은 이런 주제별로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 합니다. 영역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출문제와 되게 유사하게 1, 2장과 관련된 문제를 1주차에 3장과 관련된 문제를 2주차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써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웃풋 연습이 됩니다. 근데 얘는 영역을 예고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드 또는 가이디드 프랙티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 프리 라이팅 되는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요. 9월 첫째 주차에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1주차 시험을 냅니다. 그래도 되게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맞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한다고. 그다음에 요거를 2주차에, 요거를 3주차에, 요거를 4주차에 합니다. 그다음에 얘를 5주차에, 얘를 6주차에. 10주차까지 있거든요. 여기는 10주차. 그다음은 이제 완전히 섞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정도만 섞어도 거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요번 시험 문제 있잖아요.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작년 시험 문제에서 실제 이 15개 챕터 중에서 6개 챕터만 쓰였습니다. 저희 이제 영역 문제, 8문제 정도가 8문제를 8챕터에서 내지도 않고 한 6챕터에서 이제 러너 베리어블에서 되게 많이 내고 뭐 라이팅에서 하나 내고 리스닝, 스피킹, 리딩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만 묶어도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커버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통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되게 쇼킹했던 거 뭐냐면 러너 베리어블이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보통 모의고사를 풀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뤄보지 않았던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이미 다 7, 8월이나 90월에 다 다뤘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마치고 시험에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제 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첫 수업을 김수환 선생님 하셨는데 되게 괴로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잘 안 살죠. 근데 회복이 돼야 될 시기가 됐고 이제 제가 그 2차를 담당하니까 제가 이제 12월에는 2차 대비 이제 반을 하잖아요. 2차 대비 반을 하는데 그 피드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못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100명 이제 넘게 왔고 100명까지만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러니까 올해 말에 하는 12월은 아마 이제 인원을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상반기 우리가 같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이제 그 받아야겠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 1차 합격생이 모두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많지 않죠. 첫 해였고 그래서 10명 정도 됐고 그중에서 한 7명 정도 붙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0명 넘게 1차 합격자가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이제 붙을 거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2월에 합격자 이제 그 수기 발표를 할 텐데 그것까지 들으시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요번에 이제 최고 점수 1차 점수만 아직 이제 섣부르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부정 탈까봐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점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한 분이 1차 점수에서 95점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교육학 점수 까진 것만큼만 그 전공 점수에서 까졌더라고요. 2점 뭐 얼마 정도만. 우리 커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신 분. 알겠죠? 여러분의 이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커트라인에서 뭐 10점도 훨씬 넘게 이제 있으니까 거의 부정탈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막 3, 4점 앞서 있는데 삐끗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니까. 150명 중에 100명만 합격이 되는 거니까 1.5 대 1이니까. 작년에 우리는 이제 9명 중에 7명이 붙어가지고 평균보다는 2차에 많이 붙은 겁니다. 2차에 되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30명 넘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20명 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30명 넘게 다 붙어드리고 싶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긍정적으로 25명 정도, 마지노선은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붙게 해야죠. 작년에는 그 커트라인으로 1차를 합격한 분들도 저희가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부터 2차까지 그냥 차근차근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그냥 그 선생님들이 지금 받는 그런 대접을 저희가 해드릴 것이다. 이제는 이제 1차 합격자는 저희의 이제 왕이죠. 제가 이제 모셔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일단 제가 이런 그 1, 2장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마인드맵이 있잖아요. 마인드맵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인드맵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제목에다가 이런 큰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의 앞에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앞에는 무엇이 있나? 뭐 요 정도까지만 이제 할 수 있으면 되겠죠. 3, 4월의 목표는 뭐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거 이런 기출에 나왔던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한 다음에 5, 6월 돼서는 이제 이것을 다 백지 상태에 놓고 그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 제가 이제 작년 합격자 선생님들의 그 노트도 이제 PDF로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데 배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선생님들 보면 보통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뒤에 책에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 지금 여기는 정의가 없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0 몇 페이지에 보면 정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정의, declarative knowledge는 knowing that이다. 그다음에 procedural knowledge는 know-how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여기 있는 줄글을 전부 다가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되게 컨사이즈한 정의를 declarative knowledge는 뭐 해가지고 도식화한다든지 해서 노트를 만드시더라고요. 노트.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fossilization 같은 것들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 정의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정의가 있어요. 이건 되게 간단하네. 이거는 좀 길긴 하지만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정의가 있어요. 그런 정의들을 모아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노트가 나중에는 영교 같은 경우는 뭐 몇십 페이지 정도면 돼요. 영어학은 되게 많더라고요. 1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좀 예문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몇십 정도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언제 쓰느냐.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혹시 놓쳤던 개념들 다시 한번 보고, 다음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줄글을
쭉 읽는 거는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 정리했던 걸 탁 읽으면서 근데 개념을 딱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제가 드리는 그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노트를 만드는데 노트가 처음부터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적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옮겨 적는다, 이런 생각으로 임시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이 한 번 적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연습이 되면서 자기 머릿속에 이제 내재화가 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지켜지면 뭐 영교는 일단은 다 맞고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니까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맞게 될 것이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요번에 기입형이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모의고사에서 막 그 난다 긴다 하는 전국 모의고사 막 300명 넘게 와서 보는데도 막 1, 2등 했던 선생님들, 또는 저희 모고에서 계속 막 1, 2등 쳤던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실전에서 서술형 같은 건 다 맞았는데, 논술형 서술형은 다 맞았는데 기입형에서 막 과목별로 한두 개 나가. 그러면 3개 정도 나가잖아요. 3개 나가고 막 4개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 붙는 데는 지장은 없더라고요. 비를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방심하지 말고 이런 이제 키워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 2월의 목표는 시험에 나올 모든 키워드를 한번 정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인드맵을 잠깐 봐야 됩니다. 자, 챕터 1과 챕터 2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1장에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 위주로, 다음에 2장에서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위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Language Acquisition, 즉 언어 습득. 우리가 보통 Acquisi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earning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언어 습득에는 보통 3가지 perspective, 관점이 있다. 보통 그거를 behavioral, nativist, 다음에 interactionist 또는 developmental 이렇게 얘기합니다. behavior은 다 아시다시피 행동주의, nativist는 뭐 선천주의, 다음에 interactionist, developmental 하면 이제는 발달론의 또는 상호작용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얘네들은 어디서 다 알고 있느냐? 교육학에서 다 알고 있죠. 교육학에 보면 스키너, 왓슨 뭐 이런 사람들이 비헤이비얼리즘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티비스트 하면 이제 뭐 루소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랙셔니스트는 이제 삐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고치기까지, 우리 언어 교육에서는 비고치기가 더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론을 다루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은 어떻게 발달한다, 인지 구조가, 그래서 따라서 언어도 이렇게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자, 일단 비헤이비어리스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SR, 스티뮬러스 앤 리스폰스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주구장창 연습하고 리피티션하고 드릴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2 언어 교육에서까지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2 언어에서는 제1 언어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1장에서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위주로 이제 공부하게 되겠고요. 네이티비스트는 보통 인네이티스트와 커그니티비스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인네이티스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선천주의라면 이게 생득주의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보통 얘는 나중에 이쪽 여기 이쪽 라인이 L1과 관련된 것이고, 이거 이유가 L2와 관련된 것인데, 인네이티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크라시엔이라는 사람입니다. 2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2교시째. 크라시엔이라는 사람은 언어 교육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모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모국어 습득할 때 우리 뭐 따로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듣기만 하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만 하고, 그런 자연적인 순서를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된다. 공부가 아니라 이제 노출되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한 5가지 이제 가설이 있어요. 그런 가설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 되게 유명해서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내추럴 오더가 09년도 논술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 명칭 자체가 무엇인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에 커그니티비스트는 이런 인네이티스트, 즉 크라시엔을 위주로 한, 또는 제1 언어에서 인네이티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노암 첨스키가 되겠습니다. 첨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인지 심리학자들이
언어 습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인데 이가 12년도 논술에 나왔고 여러 가지 시어리가 있습니다. Information Processing, Usage Based Learning, Competition Model. 근데 이런 명칭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섣불리 이건 절대 안 나와요 뭐 하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모든 개념들을 다뤄볼 텐데 중요도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 이런 사실 구분은 필요하지 않고 이런 시어리들이 도대체 뭘 위주로 공부하는, 뭘 중요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usage based learning은 여기다가 하나 적어두면 frequency를 되게 중시하고 competition model은 exposure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따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frequency하고 exposure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언어 자료에 노출된다는 거잖아. 자주.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아마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다르게 주장하고 이런 주장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볼 것이고요. 다음에 제2 언어 교육. 그래서 제2 언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 구조에 따라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돼라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이 중에서 당연히 이런 거 implicit, explicit, 그다음에 attention processing 예를 들어서 atten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ocal, 그다음에 peripheral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이제 용어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언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터랙션이스 또는 제2 언어 교육에서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사회적 구성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2018년에 GPD 시험에 나와서 우리를 놀래켰고 2017년에는 GPD와 관련돼서 그 GPD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2 언어 모델로 인터랙션 하이포시스와 아웃풋 하이포시스가 있는데 인터랙션 하이포시스에서는 미닝 니고시에이션, 의미 협상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거의 전략이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컨포메이션 책, 컴프레hen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기출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뢰밭이 되겠고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셜 컬처럴 뷰 전체에 대해서 12년도 논술과 00년도 논술에 나왔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스캐폴딩이니 레귤레이션이니 이런 것들은 차차차차 공부할 것이다. 지금 막 엄청나게 무게가 헤비한 단어들을 막 쏟아 부으니까 되게 머릿속이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행조지자니까 몰라도 괜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잔가지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교육에는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11쪽부터 봅니다. 세 가지 접근은 바로 비헤이비얼리스트, 네이티비스트, 인터랙셔니스트. 이 인터랙셔니스트는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네이티비스트는 요거 하나가 보통 쓰이고 비헤이비얼리스트 요거 하나가 쓰이는데 인터랙셔니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디벨롭멘탈 이렇게도 쓰입니다. 발달론자들 이렇게 디벨롭멘탈리스트 할 수 있겠죠. 또는 컨스트럭티비즘 있으면서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이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니까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보시다시피 제1 언어 교육에서 이런 세 가지 접근법인데 이런 세 가지 접근법은 홀로 단독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심리학이라는 것은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비헤이비어리스트는 비헤이비어리즘의 영향을 받았고 네이티비스트는 코그니티비즘의 영향을 받았고 인터랙셔니스트는 컨스트럭티비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학에서 배웠잖아요. 비헤이비어리즘과 코그니티비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근데 코그니티비즘하고 컨스트럭티비즘은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코그니티비즘, 인지주의에서 이 사람이 인지를 이제 가정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언어학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에 영향을 받고 이쪽은 둘 다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비슷하니까 당연히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변형 생성 문법, 첨스키를 비롯한 거기에서 되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리스트는 당연히 세컨 랭귀지 이건 L1인데 이거는 L2잖아요. L2 모델에서 당연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이티비스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인네이티스트와 좀 더 이제 인간의 되게 자동적인 언어 습득을 강조하는 것과, 아니다, 인간이 좀 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언어 발달이 촉진한다라고 하는 커그니티비스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인네이티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크라셴이 되겠고, 커그니티비스트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얘기했던 AP 모델의 이제 맥널린이라든지 뭐 비알리스톡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는 다시 비고치키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3장에 가게 되면 언어 분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언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비헤비어리스트나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에서 강조하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어널리시스에서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점을 서로 연구해가지고 언어 습득을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사조였고, 네이티비스트 또는 커그니티비즘에서는 에러 어널리시스, 애들이 왜 에러를 발생시킬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에러가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처치하면 에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 인터랙셔니스트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학습자 개별적인 언어 자료보다는 디스코스, 즉 상호작용, 담화,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을 이제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그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것인지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다르니까 당연히 언어 교수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디립다 연습시키면 돼, 오디오 링걸 메소드라는 것이 당연히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네이티비스트 즉 인네이티스트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애들 듣기만 하면 돼. 왜냐면 제1 언어 습득하는 것처럼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추럴 어프로치나 TPR 같은 것들이 이 당시에 이제 꽃피우게 됐고, 나머지 인터랙셔니스트라든지 또는 커그니티비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CLT,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이라든지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이런 것들로 이제 구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적 배경이 이런 언어 분석을 낳았고, 이런 언어 교수,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언어 교수, 이게 실행적인 지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표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표가 이게 뭔지 딱 아시겠지만, 이 표는 처음에 잠깐 보고 밑에를 쭉 읽은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정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헤이비어리스트와 네이티비스트와 인터랙셔니스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식화하면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 인간 휴먼 메커니즘을 동그라미로 표시할 때 머릿속에 든 건 똥밖에 없어, 백지 상태야 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부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스티뮬러스죠. 근데 언어에서 스티뮬러스는 곧 뭐가 돼요? 언어 자료가 되겠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바른 언어 자료를 그냥 드립다 많이 받아가지고 너도 많이 연습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조건 반사적으로 들어가면 리스닝하고 나오면 아웃풋하고 그런 것만 하면 언어 발달은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는 것, 즉 인간 메커니즘 외부를 더 강조하는 것이 비헤이비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작용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이티비스트 또는 커그니티비즘에서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구체적 조작이라든지 자료가 주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주어진 자료보다도 어떻게 머릿속에서 저거를 해석하고 어떻게 인지구조 속에 동화시키고 조절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인지구조에 되게 포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터랙셔니스트는요, 물론 맞아, 인간의 언어 속의 인지구조가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이 인지구조를 촉발시키는 것, 트리거링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인간에 대해서 되게 포저티브하죠. 인간 정신에 대해서. 얘는요, 되게 네거티브합니다. 근데 얘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부의 요소에, 인터널한 스트럭처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상호작용에 external 외부적인 상호작용에 방점을 주느냐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언어 자료를 이제 되게 막 연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얘네는 요 언어 작용 말고 뭐 안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언어 자료를 보고 자꾸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건 explain.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저 머릿속에서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얘는요. 아유, 여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촉발시키기가 중요하니까 사람들 사이의 대화, 다이얼로그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강조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behavioral 또는 behavioralist들의 언어 발달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structural linguistics, 즉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브로드한 제너럴한 개념을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In the 1940s and 1950s, the structural descriptive school of linguistics prided itself in a rigorous application of scientific observation of human language.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descriptive, 언어학에서 배우셨죠.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게 과학적인 observation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학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탐구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only publicly observable responses could be subject to investigation. 우리가 연구할 대상은 observable라는 거야. 그럼 response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데이터죠. 언어 데이터. language. 눈에 보이는 언어 자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렇게 사람의 언어 자료를 분석해서 그 언어 자체의 구조를 판명해내는 거. 왜냐면 사람의 머리의 구조를 판명해내는 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시냅스의 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언어 자료만을 분석해서 그 언어의 구조적인 관점을 밝혀내기만 하면 우리의 목표는 끝이다. 그 관점을 애들한테 나중에 뭐 가르쳐주면 그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 교육이 되는 거죠. 아, 언어란 이렇게 보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어. 그러면 1형식 가르치고 2형식 가르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중요시해요? 언어 자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히 생각한 것은 언어를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모든 언어에는 주어가 있더라. 모든 언어에는 동사가 있더라. 대부분의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더라. 또 특수하게는 뭐 보어도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language라는 것은 could be dismantled into small pieces of a unit, and then these units could be described scientifically, contrasted, and added up again to form the whole. 여기서 이 유닛, 피스 이런 것들이 뭐일까요? 뭐 세그먼트라든지 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포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홀 이루니까 이거는 뭐야? 뭐 프레이즈부터 센텐스, 디스코스, 텍스트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잘란 다음에 하나씩 가르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지들끼리 어떻게 돼? 묶으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환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인지와 심동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지 따로 가르치고 정의적인 영역 따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심동적인 거 가르치면 온전한 인간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린 틀리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인지라는 것이 정의적인 영역이 되게 이렇게 귀속되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면 머리 잘 쓰던 사람이 머리를 못 쓰기도 하고 짜증 안 내는 사람이 짜증내기도 하잖아요. 다 되게 인터워번 돼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어라는 걸 딱 쪼개가지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합 집산시켜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된다라고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behavioral paradigm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입니다. 환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 of and Cognitive Psychology, 즉 인지주의 심리학과 변형생성 문법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변형생성 문법 누가 얘기했죠? 첨스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첨스키는 원래 구조주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비헤이비얼리즘의 대표적인 그 언어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주의 언어, 스트럭처럴리즘. 근데 그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으로 언어 데이터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두 문장을 이제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두 문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He is easy to deceive, 이런 문장과 He is eager to deceive, 이런 문장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이 문장의, 이 두 문장의 구조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답니다. 스트럭처리즘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어, 커퓰라, adjective, 투부정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되게 똑같고 슬롯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 이지 슬롯하고 이지 슬롯만 바뀌어가지고 의미가 다른 것뿐이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첨스키의 스승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첨스키는 이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왜냐면 he is easy to deceive는 he가 deceive의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잖아. 그는 기만하기 되게 쉬운 사람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일반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를 기만한다는 거잖아. 속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의 목적어가 되는데 얘는요, 누군가를 디시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된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문장 구조 또는 스트럭처럴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스트럭처럴리즘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문법 변형 생성 규칙에 따라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어 자료를 연구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언어 자료도 중요하지만 언어 자료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 구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묘사해야 된다라고 첨스키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나왔잖아요. 네 번째 줄, The generative linguist was interested not only, 나왔으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얘도 긍정하고 있죠. 뭐야? Describing language, 즉 descriptive advocacy, 즉 묘사적 또는 기술적 적절성의 레벨을 달성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에서 강조했던 거죠? behavioralism 또는 structural linguistics에서 강조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버들서가 있잖아. 버들서. In arriving at explanatory level. explanatory가 descriptive와 대꾸를 이루는 거죠. explain 한다는 것은 무엇이야? EX, 밖으로 꺼낸다는 거야. 머릿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밖으로 빼내서 머릿속에서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이 what으로 바뀐 다음에 what을 앞으로 보내는 거야. 프론팅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그 문장을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긍정을 하지만 뭐에 더 큰 방점을 준다고요? 이것에. 근데 얘는 인터 메커니즘이에요? 이너 메커니즘이에요? 엑스트라한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너 메커니즘이잖아. 머릿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Cognitive Psychology는 비슷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언어학에 관련되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줄. Cognitive Psychologists like Generative Linguistics, 즉 언어학자들하고 비슷하게 인지 심리학자들은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 underlying 별표. 키워드는 아니지만 의미의 핵심입니다. 밑에 그 기저에 있는 motivation과 deeper structure, 겉으로 보이는 surface structure가 아니라
심층 구조. 아, 이거는 목적어고 이거는 서브젝트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딥 스트럭처를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휴먼 비헤이비어. 여기서 휴먼 비헤이비어가 뭐야? 언어 현상이겠지. 그 언어 현상의 즉 머릿속에 언어 작용의 구조를 배우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것을 어떻게 rational approach로. rational이 뭐야?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즉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주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 이렇게 사고할 것 같아. 사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다는 것을 rational approach라고 하는 겁니다. rational approach. 그럼 rational approach의 반대말은 이제 뭐가 되느냐? rational 하지 않고 descriptive. descriptive는 기술적인 거죠.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된 현상, 정리된 현상의 기저가 무엇인지를 원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Both the structural linguists and behavioral psychologists were interested in description. 이게 나왔잖아.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것, 즉 표면적인 언어 자료에 대한 분석은 B나 N이나 똑같이 강조해. 언어 자료. 얘는 언어 자료를 강조하고 얘도 언어 자료를 강조했잖아. 근데 언어 자료를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다 말이지. 근데 그 언어 자료라는 것은 what question과 관련된 거야. what question. 즉 언어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서 아, 언어에서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하지만 제너러티브 링귀스트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what question에 머물러 있지 않고 but 나왔잖아. but 주제문이 나온다. They were far more interested. 여기도 중요하지만 얘는 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는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더 중요해. innate ultimate question. 즉 why? 근데 왜 저렇게 문장을 쓸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왜 저렇게 문장을 쓸까? 머릿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에 더 강조점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what? 얘는 what과 why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what이 있으면 why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 봐봐. 얘는 겉으로 보기에 있는 언어 자료. 이것도 물론 중요해. 다음에 왜 그렇게 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촉발시킨 것인지 이걸 더 중요해요. 더 실행적인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터랙션 시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은 없지만 how의 답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갑니다. Constructivist Psychology 또는 Social Constructivism.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developmental aspect of language acquisition, 즉 발달론적인 그런 언어 습득에 대해서 발달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 디벨로프멘탈의 대가는 누구냐면 장 삐아제입니다. 삐아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는 거야. 인지가 다 발달하면 인지 발달에 따라서 도덕성도 발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도 발달하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삐아제가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느냐? They see no need to assume that. 하지만 걔네들은 no need, 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Assume that there are specific brain structure. 이게 뭐야? 바로 위에 노암 촘스키가 얘기하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기제. 촘스키는 머릿속에 언어 습득 기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것이 뭐 브로니카 영역이니 베르니카 영역이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브로카 영역이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디벨로프먼트 사이콜로지스트는 뭐에 강조점이 있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지. 디벨로프멘탈도 중요하긴 하지만 즉 인간의 인지구조 발달이 중요하긴 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인터플레이라는 거지. 인터플레이. Between innate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생득적인 아이들의 언어 능력 사이에
즉 언어 작용 사이의 상호 작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러한 환경들, 즉 얘와 얘를 다 강조했던 거죠. 그 중에서 interplay, 이런 상호작용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잖아. 인간의 언어 어빌러티도 중요하고 environment도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between A and B.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environment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서 environment는 뭐야? 상호작용인 것이지. social interaction. 그러니까 얘는 얘처럼, 즉 네이티비스트처럼 얘를 부정하진 않았어. 부정하게 되면 얘가 되잖아. 인간의 내적 구조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것보다는 뭘 더 강조해? 이걸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반대적으로 얘를 더 강조하게 된 거지. 삐아제도 외부 자료를 되게 중시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강조한 게 뭐야? 구체적 조작. 구체적 조작을 통해서 언어도 습득할 수 있고 인지도 발달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얘가 더 중요하다고. 동어와 조절을 하는. 그런데 인터랙셔니스트, 즉 비고츠키는 뭘 더 강조했다? 물론 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상호작용, 그 환경, 어떻게 이 상호작용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onstructivism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아시다시피 constructivism은 cognitive와 social로 나뉩니다. cognitive는 뭐예요? personal,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하죠. 또는 individual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적 구성주의. 근데 social 구성주의, 즉 사회적 구성주의는요. 비고츠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cognitive version of constructivism, emphasis is placed on more the importance of learners constructing their own representation of reality. 그들 스스로 어떻게 실제의 구현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거기다 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지. 누가? 삐아제가. 그래서 러닝이라고 하는 것, 즉 언어 습득도 포함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디벨로프멘탈한 거야. 그게 뭐야? 나이가 크면, 인지가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면서 도덕성도 발달한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즉 비고츠키, 레브 비고츠키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인간의 내적인 디벨로프멘탈보다도 인터랙션, 코어퍼러티브 러닝, 소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그래야지만 언어가 궁극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Advocate the view that children thinking, meaning making is. 물론 내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 의미가 무엇일지 인지 구조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에 촉발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촉발돼야 된다. 즉 사회적인 상호작용. 어디에서? 그의 환경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이론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지. GPD라는 것입니다. GPD. Journal of Proximal Development. 다 아실 것이고 이미 2018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다. 그럼 GPD란 무엇이냐? GPD를 알 때는 항상 한 단어로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GPD가 뭐예요? 딱 하면 근접 발달 영역이지 뭐야. 그럼 아니 그걸 영어로 해가지고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야? 디스턴스다. 이렇게 해야 돼. 디스턴스. 명사는 명사로. 뭐와 뭐의 디스턴스? 요게 이제 디벨로프멘탈 스테이트와 포텐셜 디벨로먼트의 중간. 또는 디스턴스 대신에 또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갭. 즉 디벨로프멘탈 스테이트라는 것은 러너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무런 도움받지 않고. 그런데 포텐셜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그 중간 언저리 여기가 Journal of Proximal Development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습자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습자가 도움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맨 처음에는 도움을 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도움을 차츰 없애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디벨로프멘탈 스테이트가 될 수 있도록 즉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That a child cannot yet do alone.
child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뭐에 도움을 받아서? more competent peer나 adult. 보통은 이게 teacher라든지 parent가 되겠죠. 근데 parent는 학습상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teacher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또는 더 잘하는 peer. peer나 teacher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PT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가로치기 할 수도 있지만 수업 상황을 내주고 어떤 애가 티처의 도움을 받아서 즉 티처가 이제 피드백을 줬어요. 피드백. 애가 오류를 범하면 티처가 피드백을 주겠죠. 이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스튜던트가 에러를 고쳤어. 그럼 이걸 리페어라고 한단 말이야. 리페어하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이 문법사항,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법사항은 GPD 안에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지 않은 거야? 들어있는 거지. 들어있기 때문에 뭐야?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피드백을 줬는데도 리페어가 일어나지 않았어. 노 리페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쳐 주려는 문법사항, 즉 third person singular면 third person singular 또는 relative clause면 relative clause가 이 학생의 뭐에 있지 않은 거야? GPD 안에 있지 않은 거지. 우리는 거꾸로 언어 현상을 보고 학습 상황을 보고 얘는 지금 이런 문법사항의 GPD 안에 들어있다 또는 GPD 밖에 있다 이렇게 판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 있으면 GPD 안에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없으면 GPT 밖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사는 기다려야지. 얘가 성장할 때까지. 아니면 계속해서 도움을 주던지. 자, 그래서 밑에 보면 GPD라고 하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GPD라고 하는 것은 뭐와? 삐아제의 티어리와 되게 컨트레스트를 이룬다잖아요. 되게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냐? In that 요거 꼭 알아야 되는 전치사죠. The former saw unity of learning and development while the latter saw stages of development setting a precondition readiness for learning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비고츠키가 former가 되는 거잖아. 얘는 so unity of learning과 development, 즉 언어 발달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the latter는요. 그런 것들이 인지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 인지 발달을 한 후에야 비로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즉 뭐야? 인지 후 언어지. 그런데 비고치기는 언어와 인지는 서로 민글드 해가지고 서로 발전시킨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번째 줄에 biological timetable and stages developed were basic. 누가? 이는 삐아제가 되는 거지. 다 네 단계로 나와 있잖아. 그쵸? 뭐 전조잡기 뭐 해가지고 뭐 구조조조잡기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social interaction was claimed only to trigger. 즉 social interaction은 뭐야? 그냥 트리거 할 뿐이야. only니까 뭐야? 되게 강조를 안 하는 거지. 누구는? 삐아제는 바깥에 있는 것들이 트리거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발달돼야지만 언어 발달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비고치키는 아니야. 그렇지 않고 소셜 인터액션이 되게 중요해. 이거는 트리거할 뿐만 아니라 같이 성장해 가는 거야 라고, 즉 뭐라고? 파운데이션을 되게 기본이라고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잠깐 이제 보게 됐고요. 다음에 14쪽 붙어 있는 스캐폴딩,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잠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 번호가 보면 A1, A2, A3까지 본 거야. 우리가 지금 Behavior, Nativist, Interactionist 본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A3의 A잖아. A3의 B고 얘네들은 뭐야? A3인 인터액셔니스트의 하위 요소인데 시험에서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넘버링을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14페이지 A3A 스캐폴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